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지명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충격과 분노 속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에 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를 시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 2인 가운데 검사 출신의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신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선택했는데요. 판사 출신을 낙점한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공수처의 출범은 현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산물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권력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비판 역시 합리적이라며 김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의 의문을 품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을 향한 우려들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들의 범죄와 비리를 엄단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이 공수처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지키는 것인데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단 있게 수사하는 공수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공수처장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국회 소식에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충격과 분노 속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내에서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인데요. 최근에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용자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대량 감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동부구치소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더 많이 모여있는 과밀 수용 상태였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법무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망자가 나오는 등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무엇보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태는 무지와 무책임이 낳은 인재이자 비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C일보는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접촉면이 적다는 점을 핑계로 방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록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의 안전과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체 생활을 하는 교도소나 군대는 구조적으로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이번 사태가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는 지난 청원에 대한 답변 청원입니다. 지난달 16개월 입양아의 사망 사건에 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입양아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21만 명으로 마감됐는데요. 당시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청원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모 신상공개, 아동 관련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의무화 및 아동학대 최소 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달라는 내용 등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답변 소개합니다. 우선 양성일 차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 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 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성일 차관은 다시 한번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청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으로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방안 발표 후 3년 4개월 만에 공수처 출범이 임박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1월 중순 전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인 이번 달에 공식 출범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의 수사관으로 파견됐으며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지만 한국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지인 채용 논란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12월 2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임명을 반대했지만 상임위 의석 약 3분의 1을 차지한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석의원 수 총 26인 중 찬성의원 수 17인, 기권의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당은 기립표결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막말 등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제출된 지 6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고위공직자입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막말 논란을 10번 넘게 사과했고 이번이 2번째 채택 시도인 만큼 야당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여당이 채택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인들 일감 몰아주기, 지인들 특채 이런 것들로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법정에서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는 약 17개월 남은 상황.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북한산 초대길에 데크로드와 목교를 설치하고 탐방로 노면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초대길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대길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상징성을 지닌 순국선열들이 안장된 곳으로 강북구는 체계적인 묘역 관리를 통해 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추진하던 북한산 초대길 정비 사업이 마무리돼 이곳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테크로드와 목교가 설치되고 노면도 새롭게 단장돼 그동안 폐쇄됐던 구간이 정상 운영됩니다.
특히 강북구는 토지주의 반대에 따라 마을길로 되돌아가야 했던 신숙선생과 유림선생 묘역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직결화했습니다. 북한산 초대길은 북한산 둘레길 2구간인 순례길의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16년 근현대사 기념관 개관에 맞춰 기획된 역사 문화 누리길입니다. 1.3km에 이르는 초대길에는 초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신익희 선생과 우리나라 제1호 검사인 이준 열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과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인 광복군 합동묘역 17인 등 우리나라 최초라는 상징성을 가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강북구는 초대길을 걷다 보면 3.1 만세운동부터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격동기 근현대사의 숨결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강북구의 주요 도로와 공원, 공공기관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 14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오염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색깔을 달리해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온도와 습도, 오존 감기 지수와 같은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가 최근 대기오염 물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색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오염된 정도에 따라 좋음은 파랑, 보통은 초록으로 표시되고 나쁨과 매우 나쁨은 각각 노랑과 빨강 등으로 구별됩니다. 신호등에는 미세먼지 농도 외에도 온도와 습도, 오존, 감기 지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함께 표현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솔샘역 출구와 주요 도로, 우이천, 공원, 공공기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4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부착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주민들이 사전에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포구 지진 5개 대피 장소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포구 지진 5개 대피 장소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장소로 주로 학교 운동장, 공원, 주차장 등이 활용됩니다. 마포구에는 총 65개소의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마포구는 각 장소마다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나 주민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지도에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과 지진 안전 관련 지원 사업 내용도 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마포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의류수거함의 운영 관리를 재정비하며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마포구가 그동안 일정 규격 없이 설치돼 있던 지역 내 의류수거함의 운영 관리를 재정비해 총 392개의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을 잦은 철거하도록 하는 한편 마포구 휘장색을 활용한 산뜻한 디자인의 의류수거함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밝고 활기찬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주민 접근성을 높인 장소를 선정해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했고 스티커가 붙지 않는 특수 페인팅을 적용해 광고물 부착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의류수거함 외부에 대형 자물쇠를 없애고 키박스를 내부로 삽입해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마포구의 신규 의류수거함은 옷과 오시네요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오시네요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12월 28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방 공공기관장 17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출자 출연법에 의거 설립한 17개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각 해당 기관은 통합채용 실무협의회를 구성,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필기시험 공통과목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매년 채용계획 수립과 관련 규정 개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대전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쉽고 재생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데요. 대전시는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분리해서 배출하는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돼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합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에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기 순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이후 2021년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공동주택 배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전용 수거용 마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 옛도심에 있는 광주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돼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광주역을 산업, 문화, 주거 등이 결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AI,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5G, 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호남권 최대 창업타운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새로운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이고 담대한 사업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민 누구나 창업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동시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 상업, 주거가 복합된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과도 연계해 광주역 일대를 새로운 도시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같은 3대 메가 사업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중 시민 1명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릉시는 올 4월 영세 소상공인 17,000여 업체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만 2천 세대에 선별적으로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과 평창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2010년부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에는 8개 읍면 전체에 지역자율방재단원 189명이 활동 중이며 재난과 재해 위험 요소를 미리 살피고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이에 평창군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계기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안전한 환경 아래에서 원활한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횡성군의 청소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에는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증설, 간접흡연 위험성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표하는 참여기구인 횡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2020년 한 해
15건의 정책을 발굴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전자담배 실태 조사 및 간접 흡연 위험성 교육, 청소년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증설, 등하굣길 자전거 도로 확대, 정기적인 청소년 참여대회 행사 개최, 관내 공원 환경 개선 등 총 5건의 제안 내용을 담아서 2020 청소년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고 횡성군에 전달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횡성군의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 친화 도시인 횡성군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전년도 투자 유치 목표인 10조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0조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활발한 유치 활동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는 주식회사 서광 D&R과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투자 유치 누적 금액이 10조 7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투자 유치 10조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유치 활동과 활발한 외자 유치에 나선 것이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는 충북경제 4% 달성 및 5% 도약을 위해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이 10조를 목표로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해양레저 복합단지 마리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효과적인 국제 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럭셔리 여행의 확산으로 고부가 가치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령의 다양한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보령은 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원산도 투자 선도지구 지정, 적정 수심 및 유리한 지리적 여건 등 마리나 건설의 최적지로 논의되었습니다. 보령시는 해양레저 복합단지 추진으로 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경남도 내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행안부의 열린 민원실로 선정되며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양산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0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조사 결과 경남도 내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 평가로 양산시는 572.52점을 획득했습니다. 전국 평균 478.53점에 비하면 100점을 더 얻은 성적입니다. 양산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등급 대비 1등급 상승한 것으로 외부 청렴도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올 초부터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전 직원 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직원 청렴 교육 강화, 갑질 근절 캠페인 등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관 감찰 강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양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돼 인증현판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양산시의 열린민원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서 배치와 북카페, 유아 놀이방, 도움벨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뚜렷해지는 추운 날씨에 각종 모임에 대한 우려까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포항시는 거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등을 설치하며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연말연시 방문객 및 귀성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 KTX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시는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북구 거점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지며 대기자 간 전염병 차단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숨어있는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등 N차 전파 차단과 권역별 신속한 검사를 위해 20팀의 신속 기동 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발대한 긴급 의료 지원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생활권이 겹치는 경주시와 협력해 확진자 이동 경로 실시간 공유, 각종 시설 합동 점검반 교차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또 선별 검사소를 추가 확보하고 부족한 코로나19 검체 시설을 보완하는 등 늘어나는 코로나19 검사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립박물관 전시 제작 설치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교수 9명이 참석해 공모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ISP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크 디자인의 공동 공모안이 당선됐습니다. 기존의 공원시설과 지형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돋보이고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시대를 잘 표현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 공원 일원에 2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면적 6,426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2020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청소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올해 시행한 청소행정 권역별 관리 책임제와 관련해 도내에서 청소행정을 가장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전라북도 자연순환 추진실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주민 홍보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등의 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민군수는 올해 청소행정 시스템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무척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곳곳에서 나눔운동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남방류 나눔운동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그 현장을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군이 사랑의 남방류 1리터 나눔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랑의 남방류 1리터 나눔 운동은 저소득층에게 난방류 공급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사업입니다. 진안은 고원 지역으로 추위가 길고 오래가는 지형적 특성으로 보통 10월에서 4월까지 난방이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난방류 공급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동사업에 함께하는 각 기관 임직원분들과 나눔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공장 내 창고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톤의 설창이 적재돼 있는 창고였는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꽤 컸습니다. 지난달 28일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공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창고 내에서 직원 2명이 덩어리 설탕 파쇄 작업 중 매몰됐으며 장비 15대와 구조 인력 42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지하철 공조실 아래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는데 다행히 구조인 성공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과천역 5번 출구 지하철 공조실 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천역 5번 출구 쪽 지하 10여 미터 높이에서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으며 너비 2미터 정도의 사각형 모양의 배기구 닥트에 요구조자 1명이 추락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구조대원 2명이 로프를 이용해 10m 아래로 진입했으며 피해자는 인양 완료 후 상태 악화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주엔 오산시 여계산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라 아찔했지만 최초 신고자의 발빠른 신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산시 여계산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근무지역 1m 미만의 화염을 목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며 비닐로 막혀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대는 수간 2구를 전개해 화재 진압을 완료했으며 새벽 1시 56분경 최초 신고 접수 후 완진에는 14분이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연초를 맞아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몰아치는 한파에 각종 동절기 질환 예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